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이 그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할 때에는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아마 그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에 변호인단 측에서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는데, 이 뇌종양이 맞는지, 그 진단서를 검찰이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SBS 법조팀의 전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전영우 기자, 뇌종양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을 한 겁니까? 예,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입원 증명서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된다라는 이유로 낸다, 못 낸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검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을 했고, 다만 이게 어떤 자료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증 결과 어떤 식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지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해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진단서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로 봤을 때 구속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게 맞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비슷하게 아팠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건강 상태 관련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뭔가 검증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의사도 아니고 정경심을 불러다가 본인들이 볼 수는 없는 거고, 뭔가 변호인 측에서 낸 객관적인 자료들을 의사 출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검증을 시켰겠죠. 기초 자료는 변호인 측이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서든 소견서든 MRI 필름이든 뭔가는 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 병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판단했는지, 아니면 정말 중병인데 그래도 공은 우리가 법원에 넘기겠어, 일단 구속하고 수술 필요하면 나와서 수술하면 돼,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 굳이 두 전자와 후자 중에서 가능성을 높다고 보면, 저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병이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할 수는 꼭 없으나. 별거 아니다라는 표현 말고 좀 정확하게 예. 신중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뇌종양이라고 하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감내할 만한. 감내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정경심 교수의 병 이야기가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영장 청구의 마지막 변수가 이 건강 상태다라는 얘기들을 저희도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주가 바뀌면서 주 초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 보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영장 청구를 검토할 만큼, 영장 청구의 변수가 될 만큼 이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그리 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확인해주지 않는 것,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기자들도 궁금해하고 있던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이제 계속 검찰에 이런 병원 내부 자료, 개인 정보들을 넘기면 병원명이 공개되고 의사명도 공개돼서 이게 뭐 그대로 기자들한테 간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계속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이건 절대 유출되면 안 되게 보안을 지켜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개인정보 같은 부분을 유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설명조차 좀 말을 아끼고 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기자들과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검증 결과 정경심 교수가 뭐 구속이 된다고 구속을 해도 되는 건강 상태라고 판단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검찰이 또 말을 아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은 그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면 법원에다가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도 그때 법원에 소명을 하겠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도 그때 판사를 향해서 소명을 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떠오르는 게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디스크 증세가 심한 건지 아닌 건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주연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출석하는 모습 혹시 한번 볼까요? 출석하는 거 보니까 목에 보호대 찾고 미리 차량에 준비하고 있던 휠체어 타고 가고 있어요. 저런 건강 상태가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영장 청구라니 영장 발부 유무죄가 아니고 일종 형량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의 영역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다, 잘못된 검찰의 결정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앞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 건강 상태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당시에 판사가 영장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기각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강 상태를 무슨 기준으로 본인이 알았니 이걸 문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당시만 해도 검찰이 제주였던 의사의 소견서에는 수술 필요 없다고 돼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야 뭐 지금 목 기부스하고 휠체어 타고 검찰은 출동했지만 당시에 영장실질심사 포기했기 때문에 판사는 눈으로 저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뭘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고려했는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걸 보고 판단을 할 텐데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는 뭐냐? 이건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정경심 교수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측에서 어쨌든 입원 확인서는 낸 건 맞고 입원 증명서는 뭐 직인에 찍혀 있지 않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무언가 냈는지 안 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무언가를 냈다고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영장실질심사장에 와서 정경심 교수가 저 이렇게 아픕니다 판사님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름의 판단 근거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조국 장관의 전 동생과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는 조금은 사안은 다른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고려되냐 안 되냐 부분은 결국 결정 나올 때까지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다시 청구합니까? 검찰이 그거 밝혔습니까? 아직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막에 네네. 재청구 방침이라고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사이에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 수용할 수가 없다. 영장기각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 재청구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각되고 한동안 동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다가 오늘 다시 불렀다는 건 이제 뭔가 사정 변경을 만든 다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일정이 잡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쯤 모레 예정될 것 같은데 아직 배당이 된 바는 없고 기자단에 알려진 바는 없어서 아직 배당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심사를 하곤 했는데 서류로 이제는 이 심사를 해야 되니까 날짜를 지정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여유를 주는 모양이죠. 그건 사건마다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영장 청구하면 내일 아침에 오전에 잡히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이 사건이고 뭐 정경심 교수 측을 배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모르긴 몰라도 영장 피의 사실에 대한 기재된 범죄 사실이 굉장히 길 거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그걸 좀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이나 예전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청구했을 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는 경우들은 심심치 않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측 역시 건강. 예를 들면 그날 수요일인데 제가 그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좀 기일을 하루 좀 미뤄달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이 일정을 좀 미뤄줄지 아니면 그날 그냥 그대로 처음에 잡힌 날 시도할지 시행할지 그것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다. 뭐 이러한 판단도 있었지만 동시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숱한 논란 속에서 진행해왔던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이 상실된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 속에 검찰이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오늘 설명했지만 혐의가 너무 중대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아픈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있더라도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해왔던 뭐 일반인 아니면 정치인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에 대한 좀 이게 어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영장 청구된 죄명을 보시면 11가지로 정말 방대한데요. 맞네요. 예. 이게 복잡한데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입시비리 부분이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입시비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졌지만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 공문서, 사문서 등을 위조해서 행사했고 이 부산대 의전원이나 서울대 의전원이라든지 환경대학원 같은데 입시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횡령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오촌 조카의 경우에 다양한 횡령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코링크 피에서 매달 860만 원씩 정경심 씨가 받았다 이렇게 의심을 했고 이 1억 5천만 원 부분만 지금 횡령 혐의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촌 조카가 받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 제일 될 만한 것을 뽑아서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혐의를 보면서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가 저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긴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혐의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한 우리의 유죄 판단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범죄 혐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혐의를 보면서 저 가운데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제기한 혐의가 전부 다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보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죄가 자신이 없으면 영장범죄 사실을 기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재할 리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크게 이제 3개로 나눴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같은 자녀 입시에 대해서는 물론 정경심 교수는 다 부인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파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인립 교사도 저걸 가지고 이제 증거 보존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 PC하고 하드를 교체한 객관적인 사실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어느 정도 검찰이 저는 소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역시 관건은 사모펀드인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쪽은
예를 들어서 PC 하드를 교체한 저 부분이라든지 표창장 문제와는 다르게 조금 저거야말로 진정한 특수수사의 영역이어서 입증 자체도 쉬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자체가. 그런데 더군다나 사모펀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외부의 검찰발 소식으로 알려진 것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시면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이 아니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말씀 못 드린 건데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감자예요. 영장 발부뿐만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검찰의 수사가 성공했느냐 나중에 유죄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를 할까요?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고 수사 결과 발표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든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든 네. 언제쯤 발표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간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소한 이후에는 네.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 이후에 기소 바로 그날 기소 당일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라도 구속이 된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꽉 채우고 난 그날이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구속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발표 시기도 당겨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불구속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소 날짜에 따라 앞뒤로 전후로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혐의는 법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과연 들어가 있는 건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 맡고 있어서 검찰이 잘 맡고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된 겁니다라고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문제는 뭐 파일로 위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건 그런 피의사실 공표에 안 걸리냐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는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 이후에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변론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관한 문제들은 굉장히 보도가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건 어느 정도는 조금 검찰 입장에서 소명이 된 것 같고라고 제가 사견을 겉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해석을 해드린 거고. 근데 다만 사모펀드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검찰발 소식이 나오면 그건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걸릴 위험이 좀 있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여권에서의 어떤 그런 주문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강력하게 좀 수사 보완이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맡고 있어서 보도가 안 되는 거지 두고 보시면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강 상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최우선 기준은 아니다라고 아까 그렇죠. 김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과거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아프다고 검찰에 호소하고 법원에도 호소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지 또 청구가 됐을 경우 법원은 기각했는지 발부했는지 저희가 찾아본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제가 씨보다 이래 더 여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저 두 분의 사례가 나왔는데 당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전용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김 교수하고 강구원 전 회장인데 네. 두 분의 경우에는 다 몸이 안 좋다, 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암에 네. 걸렸다, 뇌종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당시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그 이화여대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됐고, 역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와 지금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뇌종양이라고 당시에 말을 했고, 하지만 그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혐의가 여러 가지 혐의들을 봤을 때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과는 조금 별개로라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예,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수 같은 경우는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전 학장이었죠. 총장은 네네. 아니고 전 학장이었고 아픈데도 영장 청구됐고 발부가 됐었고 강건 회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원에 정말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내서 법원에서 보석으로 그렇죠. 석방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건강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검찰에 그걸 소명하려고 하고 법원에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 법정 구속이냐 집행유예 이런 것들은 판사의 재판부 좀 재량이 개입되는 여지이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게 상리입니다. 모든 변호사들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진단서 내고 이렇게 아프니까 수감생은 쉽지 않습니다. 판사님 구속되면 안 됩니다. 판사님 풀어주세요. 그건 뭐 피의자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좀 비슷한 게 앞서 말씀하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건인데 보면 그 당시에 정확한 사정을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나중에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는 강금원 회장도 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을 더 설득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1심 재판을 하다가 병원의 사실감정까지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사람 그냥 단순 뇌종양이나 진짜 악성이네.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네라는 판단이 돼서 이제 보석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상태가 예를 들면 영장 발부, 그다음에 보석,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유예 이런 어떤 인신 구속의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원으로서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건 정말로 여기 구치소에 있으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나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목숨을 견질 수 있다라고 법원이 이제 판단될 때 한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 영장 기각될 수도 있고 보석으로 석방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석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강금원 회장의 경우에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의미에서 정치적 또 재정적 후원자고 동반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아픈데도 뇌종양에 걸렸다라고 하는데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됐었고 발부된 이후에 보석 신청을 해서 겨우 보석으로 석방이 된 다음에 수술을 받았다.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